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 강남호텔 주차장 살인사건의 현행범 용의자. 그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간절한 소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반려견 토비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는 것이었어요. 과연 그는 구형 전의 반려견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강남호텔 주차장 살인사건. 언론에선 그를 계획적 살인범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피해자와의 회사 내 갈등, 그날 밤 회식에서 벌어진 실랑이,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까지. 모든 상황 증거가 민경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한 상태였죠. 하지만 민경우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피해자는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우연히 발견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완벽한 알리바이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민경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자신이 개발하던 제품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위험 상황을 대비해 만든 초소형 카메라와 저장 장치.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되는 보안 시스템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하필 그날 밤엔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전 8시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민경우는 변호사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경우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검찰 측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물리적 증거도 부족해요. 민경우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토비를, 재계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구형을 앞둔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보고 싶다니. 하지만 민경우의 절실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치소 측과 협의해보겠어요. 다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민경우는 고마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어요. 토비만 볼 수 있다면 혹시 모를 단서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그는 토비의 하네스에 자신이 개발한 시제품을 장착해 두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이 있다고 이미 말하였지만 구동이 안 되어 있었기에 자신이 또 거짓말쟁이가 된다면 민경우에겐 더욱 불리한 상황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날 밤에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시각 서초구에 위치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차서윤은 구치소 측으로부터 온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경우의 반려견을 면회에 데려와 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서윤의 손이 잠시 떨렸죠. 3년 전 헤어진 연인이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거든요. 토비. 그 아이가 얼마나 경우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서윤은 서둘러 병원 일을 마무리하고 민경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토비가 혼자 남겨져 있을 테니까요. 평소 민경우가 출장을 갈 때마다 서윤이 돌봐주곤 했었거든요. 민경우의 아파트에 도착한 서윤은 현관문 앞에서 이상함을 느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평소 보안에 예민했던 민경우가 이런 실수를 할 리 없었죠. 토비야, 언니 왔어. 하지만 평소라면 달려나올 토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침실, 화장실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토비는 어디에도 없었죠. 마루 바닥에는 토비의 목줄이 절단된 채로 떨어져 있었어요. 목줄의 단면이 깔끔하게 잘린 것으로 보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 토비가 착용하던 하네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해. 토비는 절대 혼자 나가지 않는데. 서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토비는 매우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개였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긴 하지만 공격성은 전혀 없었죠. 무엇보다 민경우에게 극도로 충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서윤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민경우의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구치소에 있는 그에게 직접 연락할 방법은 없었죠. 대신 변호사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토비가 사라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놀라며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어요. 서윤은 목줄이 절단된 채로 발견된 것과 하네스가 없어진 것을 설명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토비를 데려간 걸까요? 서윤의 목소리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민경우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토비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시간은 점점 재판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서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토비를 찾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민경우가 예전에 언급했던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전직 형사 출신으로 민경우의 스타트업에서 함께 일했던 하재현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하재현은 서윤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아침 일찍 깨어났습니다.
강력계 형사로 15년간 일했던 그는 민경우의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증거들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오히려 의심스러웠거든요. 토비가 사라졌다고요? 하재현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경우가 개발하고 있던 보안 기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혹시 토비의 실종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윤 씨, 지금 당장 만나죠. 토비를 찾아야 합니다. 둘은 민경우의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하재현은 현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절단된 목줄, 열린 현관문, 그리고 사라진 하네스. 모든 것이 계획적인 범행을 가리키고 있었죠. 누군가 토비를 의도적으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하재현의 추리가 시작됐습니다. 민경우가 보안 기술 전문가라는 점, 그날 밤 실시간 전송이 안 됐다는 점, 그리고 토비가 사라진 점을 연결해보면 하나의 가설이 성립했어요. 둘은 토비가 자주 다니던 산책 경로를 따라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강공원 근처 골목길, 그리고 강남구 호텔 주변까지 밤새도록 찾아다녔지만 토비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재판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서윤이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기,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공원 벤치 아래에서 들려오는 미약한 숨소리. 하재현이 손전등을 비추자 토비가 웅크린 채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행히 몸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토비야. 서윤이 달려가 토비를 안아 올렸어요. 그런데 토비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여전히 하네스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토비를 데려갔는데 토비가 도망쳐 나온 것 같았어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과 토비는 법원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우가 마지막으로 토비를 보고 싶다고 했던 간절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비록 상황이 절망적이지만 적어도 그 소원만큼은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면회가 가능할까요? 오늘이 재판 날인데. 하재현은 변호사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김 변호사는 이미 구치소 측과 협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특별면회 허가를 받아뒀다고 했죠.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다만 시간이 촉박하니까 재판 시작 1시간 전에는 법정에 도착해야 해요. 토비를 안고 차에 오른 서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정말 민경우와 토비의 마지막 만남이 될까요? 무죄를 입증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재현 씨, 혹시 토비가 뭔가 단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경우, 오빠가 그토록 토비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재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경우가 기술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토비에게 뭔가 특별한 장치를 부착해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구치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토비는 서윤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지만 가끔씩 하네스 부분을 신경 쓰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지키려는 것처럼 말이죠. 오전 10시 반 드디어 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면회 절차를 밟는 동안 서윤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과연 민경우는 토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전 11시 서울구치소 특별면회실. 수갑을 찬 채로 들어온 민경우는 토비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토비였어요. 토비 역시 민경우를 알아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달려가려 했지만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었죠. 토비야. 정말 고마워. 네가 무사해서. 민경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윤은 토비를 안아 올려 유리창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토비와 민경우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경우 씨, 토비가 실종됐다가 겨우 찾았어요. 목줄이 잘린 채로 공원에 숨어 있었답니다. 민경우는 깜짝 놀라며 토비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목줄은 없었지만 하네스는 그대로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경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하네스는 그대로 있군요. 민경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긴 표정이었어요. 서윤과 하재현은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경우 씨, 혹시 그 하네스에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민경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제가 개발하던 시제품을 토비 하네스에 장착해뒀어요. 위험 상황 대비용 초소형 카메라는 목줄에 있었고 저장 장치는 목줄이 손상될 경우를 대비해 하네스에 장착했죠. 원래 제대로 작동을 했더라면 그날 밤 클라우드 전송이 되어야 했지만 실패했더라고요. 그러나 로컬 저장은 됐을 거예요. 서윤과 하재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민경우가 토비를 보고 싶어 했던 이유였던 거죠. 혹시 그 저장 장치에 그날 밤의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재현이 급하게 말했어요. 재판 시작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다면 재판에서 제출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면회실에서는 하네스를 분해할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전문 장비 없이는 저장 장치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변호사 김철수가 급히 면회실로 들어왔어요. 경우 씨, 재판 준비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토비 하네스에 뭔가 있다고요? 민경우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럼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재판장에게 긴급히 요청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하네스를 분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법정은 엄숙한 공간인데 갑자기 물적 증거를 분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김 변호사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기징역이 구형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재판장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거예요. 오후 1시 모든 사람들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토비는 서윤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법정에 발을 들여놓게 됐어요. 과연 그 작은 하네스 속에 민경우의 운명을 바꿀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오후 2시 정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사형 구형이 예정된 재판에 갑자기 반려견이 등장한다는 소식에 언론과 방청객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토비는 서윤의 품에 안겨 법정 내부를 신기한 듯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법정에 입장하자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더 심각한 표정의 재판장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새로운 물적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개발한 보안 기술이 그의 반려견에게 시험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장치에 사건 당일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갑작스럽게 등장한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욱이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된 장치라니요. 기각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재판장은 손을 들어 검사의 말을 멈췄어요. 일단 해당 장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직접 분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별도 공간에서 전문가의 입회하에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민경우가 피고인석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시간이 촉박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드리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단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다만 법정 내에서 진행하되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서윤이 토비를 안고 증인석 앞으로 나왔습니다. 민경우는 수갑을 찬 채로 토비에게 다가갔어요.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비야, 잠깐만 참아. 네가 본 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해. 민경우는 조심스럽게 토비의 하네스를 살펴봤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반려동물용 하네스였지만 내부 봉제선 부분에 미세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 부분에 초소형 카메라와 저장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요. 민경우의 손가락이 하네스의 특정 부분을 눌렀어요. 그러자 작은 클릭 소리와 함께 내부 패널이 열렸습니다. 법정 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민경우는 조심스럽게 초소형 메모리 카드를 분리했습니다. 법정 내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과연 그 작은 카드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을까요? 재판장님, 지금 즉시 이 영상을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장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민경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삽입했어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비의 시점에서 촬영된 그날 밤의 상황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화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음성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경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토비는 혼자 호텔 주차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건의 진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피해자 박 부장과 윤상무가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둘의 대화 내용도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박 부장, 이번 일은 절대 발설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상무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횡령이에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습니다. 법정 내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지금까지 구축해온 사건의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거든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윤상무의 목소리는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어요. 순간 윤상무가 박 부장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박 부장은 뒤로 비틀거리며 주차장 콘크리트 기둥에 후두부를 강하게 부딪혔어요. 그는 그 자리에 바로 쓰러졌습니다. 윤상무는 당황한 표정으로 의식을 잃은 박 부장의 목젖을 확인해 보더니 급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윤상무의 시선이 토비에게 향했어요. 적의 목에 뭔가 반짝이는 게. 윤상무는 토비의 목줄에서 작은 카메라 렌즈의 반사광을 본 것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의 범행이 녹화되었을 가능성을 깨달은 거죠. 윤상무는 일단 재빨리 사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상무는 증거인멸을 위해 토비를 데려가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저장 장치는 하네스에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영상은 몇 분 후 민경호가 화장실에서 나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며 구급차를 부르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의 당황한 표정과 행동은 범인의 그것이 아니라 억울한 제3자의 모습 그 자체였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를 바라봤어요. 검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법정 내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토비가 촬영한 영상은 사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진범이 따로 있었고 민경우는 단순히 현장을 목격한 제3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관련자들과 긴급 협의에 들어갔어요. 포렌식 전문가가 급히 소환되어 영상의 진위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메타데이터, 압축 방식, 화질 저하 패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원본성 신뢰도는 99.8%입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법정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사조차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절망 속에서 지내왔는데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이 영상이 사실이라면 진범은 윤정철 상무이며 피고인 민경우는 무죄입니다. 검찰은 윤정철에 대한 긴급 수배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재판장님,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경우의 수갑이 풀리는 순간 법정 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경우는 토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격스러워했어요. 토비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한편 검찰은 즉시 윤정철 수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해외 도피를 시도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고 있던 그는 결국 탑승구 직전에서 체포됐습니다. 윤정철 씨, 박 부장 살인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윤상무는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부인했지만 토비의 영상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토비의 기적이라고 명명했어요. 한 마리 개의 눈에 담긴 진실이 억울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전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말 없는 증인이 가장 정확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뉴스는 이 문장으로 마무리됐어요. 토비는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후 민경우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에서 토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차세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경찰청 정식 납품 계약 체결이라는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어요. 그의 회사는 그 사건 이후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민경우의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토비가 착용했던 초소형 카메라 시스템이 실제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청과 여러 보안업체에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죠. 토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어? 민경우는 토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토비는 이제 회사의 마스코트이자 기술 개발에 영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과 여성들을 위한 안전장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민경우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차서윤은 민경우의 회사에서 동물과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개발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독거노인 응급 시스템으로 할머니 한 분이 구조됐대요. 하재현도 회사에 합류해서 보안 컨설팅 부서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형사의 경험과 최신 기술의 결합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었어요. 진범은 결국 15년형을 선고받았죠. 횡령과 살인 혐의 모두 인정받아서요.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무기징역 대신 중형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날 밤 카메라 시스템을 테스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는 반려동물용 안전 모니터링 장치, 독거노인용 응급 대응 시스템, 아동 안전 추적 장치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 예정입니다. 시작점은 바로 토비였고요. 토비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한 영웅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기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말없는 증인이었던 토비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자 무수한 생명을 구할 기술의 영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람을 구하는 반려동물, 그리고 사람을 돕는 첨단 기술의 이야기. 앞으로의 세상에 따뜻한 희망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욱 감동스러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